예, 그 한국경제발전학회 2025년 총계 학술대회 그 1부 세션이 조금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요. 2부 세션을 바로 지금 16시 30분에 시작해서 지금 원래 이제 일정은 5시 20분까지 이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작하면은 상당히 많이 늦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5시 50분까지 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션의 사회는 건국대학교 주상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2부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주상현입니다. 시간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지연이 돼서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부 주제는 이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발표는 이제 두 분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 5분이 계신데 이제 발표는 아무래도 이제 각자 20분 이내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정세영 교수님은 대전에서 오셨지만 예배 없이 그냥 20분 이내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은 5분이 인데요. 이제 토론자는 한 5분 정도, 5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대표를 하고 계신 아주대 그 김용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흠모하던 경제발전 학회에서 발표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강동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반에 모두에 얘기하신 장세진 이사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재발표 자료가 좀 길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발표 내용 중에서 4장과 5장 초반 중심으로 짧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마 이제 새 정부에서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경기 불황으로부터의 탈출과 잠재 성장률의 3%대로의 회복을 위한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그러한 목표와 관련해서 결국은 재정 통화 정책 이상으로 금융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융이 좀 기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주담보대출 중심의 금융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정책은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개입을 다루는 정책이다.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은행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 그래서 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 그리고 금융인프라 로 세 개 금융인프라에 이제 감독기관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 및 실물 거래를 뒷받침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경제 제도가 바로 금융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금융은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즉 산업적 유통과 실물의 흐름과 관계없는 금융적 유통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5년 동안 IMF 이후에 한국의 금융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금융적 유통이 강화되고 산업적 유통 중에서는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적 유통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이제 현재에 있어서 약 2경 5천조에 해당하는 한국의 금융자산을 이제 낙해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았고, 실제 우리가 주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주담보대출이 이제 약 1,900조 원, 2,000조 원 이렇게 가계대출이 1,900조 원이고 현재 주담보대출이 약 한 63%, 문재인 정부 때 60%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 63%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가계대출 이외에도 기업대출 또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많기 때문에 전체 민간 부채의 60%가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5년간 한국 금융이 이러한 식의 어떤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본원 통화가 M2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파란색이 본원 통화고 붉은색이 M2인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93.2%의 M2가 민간 시중은행에서 만든 예금화폐이고, 한국은행의 본원 통화는 6.8%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고요. 본래 이렇게 시중 유통 화폐의 대부분이 중앙은행이 아니라 은행에 의해서 은행이 대출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예금 화폐에 의해서 시중 유통 화폐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연구는 이미 아시다시피 2014년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불팀에서 처음 제기를 했던, 그때부터 이제 공식화되었던 얘기죠. 당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에 언급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경제에서 시중 유통화폐의 97%가 은행 예금이고 이것이 상업은행의 대출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상으로 향후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든 혹은 어떤 생산의 질이 됐든 성장의 질이 됐든 이것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금융감독 정책을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중시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금융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이게 이제 금융 정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경제 주체들의 금융 접근성, 그 다음에 고령화에 대비한 어떤 금융시장의 역할, 이거 세 개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금융의 산업적 유통을 강화하고 특히 실물 경제를 보조하는 생산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새 정부를 대비해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개편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개편 방안에서는
다소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부재하지 않냐. 특히 그 제출된 법안들을 보게 되면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금융산업의 이해관계나 금융산업의 발전, 여기서 말하는 발전은 이제 뭐 IT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관한 어떤 산업정책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강화를 위한 개편이 조직 개편에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간과되고 있지만 현재 정책금융기관 중에 몇 개들이 지금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다라든가 기업은행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다라든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보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재부나 재무부 산하의 감독으로 되어 있죠. 정책적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국가의 경제 성장이 발전이 중요한 것이지 BIS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또한 재무부로 이관하는 이 문제 또한 정부 조직 개편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요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경제 성장이라는 걸 얘기할 때 포스트 케인지안적인 이제 총수요 안정화라는 목표와 그다음에 공급측 개혁 두 개로 이제 고정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이제 뭐 누구도 사실 한국의 어떤 총수요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고정경제학자들도 당연히 저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추경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 추경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잠재 성장률의 3%대로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수요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과연 현재와 같은 지난 25년간 진행되어 왔던 이러한 자금의 흐름과 자금의 조달과 흐름을 창출했던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놔서야 과연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총수요를 과연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보여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잠재 성장률의 하락과 자산 버블의 형성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표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총수요 진작 정책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만은 신용 창출에 대한 화폐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바로 은행의 신용 창출이 실물 투자를 이끌어내고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이제 메커니즘의 금융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선행 투입을 요구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은행의 어떤 자금 조달, 생산적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투자와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하고 실질 GDP의 증가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뭐 예시는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은행의 대출이 그렇게 되니까 은행의 대출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과 가게는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신용이 창출돼서 통화승수 효과로 통화량이 확대가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상적이라면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의 본질적인 이유 또한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중간에서 방해하는 잘못된 금융 시스템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대 재정 또한 마찬가지죠. 정부 지출의 증가는 SOC 투자나 공공사업은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혹은 거기에 어떤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가게는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나 투자를 늘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간의 신용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은 직접적으로 국채를 매입하지는 않지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설명드린 것대로 본원 통화가 증가돼서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고 당좌계좌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고 대출 여력을 확대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확대 재정 정책은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경제 주체들의 소득과 투자 여력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은행 대출 수요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신용 창출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화폐 공급이 늘어나고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 것인데 현재 지난 25년 동안 형성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여기에서 비생산적인 신용 창출에 상당히 열중한 이러한 이제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정부의 어떤 확장적 경제 정책이나 거시 경제 정책이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총수요 진작으로 나타나겠느냐? 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2015년부터 21년까지 대단한 저금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2% 미만의 저금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0.5%의 저금리를 경험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2% 이하로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확대 재정까지 들어갈 경우에 자산시장의 거품과 금융 불안정성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나타났던 이상의 아주 거대한 자산 버블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 또한 저는 금융의 생산적 기능으로의 전환을 통해서야만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됐을 경우 그것이 총수요 진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령 생산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기능을 할 경우와 이제까지처럼 비생산적으로 기능할 경우에 차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한 거지만 GDP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실물 생산 증대 및 장기 성장 잠재력의 확대로 왼쪽의 경우는 나타날 것이고 요 그래프는 본 자료에는 없는 거를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주택 소유권 이전으로 신용이 창출될 경우에는 이제 GDP 자체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부동산 중개업은 뭐 좀 부가가치가 올라가겠지만요. 일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로 나타날 것이고
소비 또한 소득을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 지속적인 소비가 유발될 수가 있다면 이미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실 이제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애당초 이제 이 효과가 거의 미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남는 거는 장기적인 가계부채 부담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상태이고 인플레이션 또한 생산적 신용 공급을 할 경우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비생산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경우는 자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고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왼쪽에서는 일어나고 오른쪽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주담대 억제를 위한 방법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담대 억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리고 많이 당국에서 보수 진보 정권을 다루지 않고 모두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것을 막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전체적으로 주담대가 가계대출에서 이제 아까 63%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에 OECD 다른 나라는 80% 수준까지 가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금융의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세계적으로 공인된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 결과는 저는 모든 나라에서 잠재 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됐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2008년 이후의 상황이죠. 2008년 이후에도 한국은 굳세게 올라갔고 다른 나라는 2008년 이후에 상당 부분 제어를 했고 팬데믹 시절에도 일정하게 제어를 했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이 금융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두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아래 작게 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저는 이 규제가 꼭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국의 경우에 PRA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란은행 산하의 금융감독기구인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를 통해서 이러한 규제가 생겼었죠. 이거는 우리로서는 참 이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건데 LTI, 론 투 인컴을 4.5배 이상의 대출이 신규 대출의 15%를 넘지 않는 규제. 이 규제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런던 지역의 주담보 대출을 상당히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유의 어떤 규제에 있어서의 어떤 분명한 발상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담대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강고한 이해 집단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금융사와 모피아와 이것에 이제 상당 부분 알게 모르게 혹은 뭐 옳지 않아도 그냥 수용을 하는 이런 전문가 집단의 존재가 있고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총량관리 정책이 있었죠. 근데 이 총량관리 정책이 이제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 실패를 하게 될 때 당시 이것이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실패하기 직전에 실패가 진행되던 당시에 이제 금융위 업무계획 자료에 나온 금융위의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자기네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동성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이 가중되고 유동성을 늘리면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투기 확대를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정부 당국은 이 후자를 선택한 거고 그 결과가 이제 주담보 중심의 가계부채
아주 과도한 상승, 이것이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상승을 가져온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담대 억제를 위한 이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에 대한 고민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데에서 이제 영국 PRA의 이러한 규제 태도는 강고한 이해 집단에도 불구하고 PRA가 아주 강력한 정책을 썼다는 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이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이제 거시경제 안정 회의를 하다 지금 F4 회의와 이제 회의록도 쓰지 않는 이러한 회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재정통화정책 조정위원회와 같은, 그래서 기재부 장관과 한은 총재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금융감독위원회 장이 됐던, 금융위원회 장이 됐던 향후 감독기구의 개편에 따라서 이들이 아주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아주 수평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금융 시스템의 어떤 내의 어떤 자금의 질에 대해서, 그 운용 어떻게 해서 자금이 형성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는 이러한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그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고, 또 이 재정 통화 정책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세현 교수님께서 조세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보니까 PPT 자료가 어마어마하던데 좀 간추려서 시간 내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사실은 지난 그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의 감세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작년 한 해 동안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미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오늘 발표할 내용도 그동안에 했던 걸 요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한 점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당면 과제는 다들 아시겠고, 뭐 저성장과 양극화이고, 지금 과거에 현재 상황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이제 실패했다는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삼중 전환이라고 아니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AI 확산, 뭐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야기할 양극화, 이런 문제에 또 대응도 필요하겠죠. 에너지 전환, 인구 구조 위기, 이런 세 개의 큰 위기가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그런 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방안은 이제 당연히 저희 이제 진보적인 그 진영에서의 그 전통적인 경제 민주화와, 그러니까 공정 시장이라던가 이제 복지 강화,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진보적인 산업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첫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낸다면은 향후에 이재명 정부를 넘어서 향후에 한 20년 정도는 계속 우리가 다시 저쪽으로 가지 않고 좀 하지 않을까. 4050도 여러 가지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지 않나, 그런데 좀 잘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감세나 규제 완화, 대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이 아니라 좀 진보적인 그런 정책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성장과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장과 분배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성장과 분배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이제 뭔가 이렇게 대립적이고 하는 거 보이는데, 사실 민생이 어떻게 보면은 복지를 포괄하는 큰 내용인데, 성장과 민생 이렇게 해서 살짝 그 전통적인
어떤 좌우의 대립을 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스마트하지 않나. 처음이니까 좋은 얘기 위주로 잘하기를 바라면서 조세재정 정책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신자유주의적 어떤 거시경제 정책에서 이제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중요하고 조세재정 정책은 뒤로 밀리는 것이 전통적인 틀인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조세재정 정책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좀 나와야 되고 물론 통화정책, 금융정책, 통화재정정책 아니 재정정책 다 같이 가야 하지만 조세재정 정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이 거시경제 변화 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덕현 교수님이 재정기획 보좌관이던가요? 기획관으로 간 것은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감세와 건전재정 정책의 폐해인데 이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때 감세를 워낙 많이 했다는 것이고 특히 감세를 자본 감세를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쪽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그 4년 동안에 16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늘었는데 다른 것도 좀 중요했지만 특히 자본과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이 종합부동산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히 감세가 자본 감세였다라는 것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하고 근소세의 그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이 비슷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민주당 내에 근로소득세를 낮춰서 이걸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존재하는 여전히 향후에 이 자본 감세를 했으니까 이번엔 노동 감세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자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뭐 자산가들이 받았겠지만 특히 이제 중과세율 대상자,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다는 것이고 이러한 감세 정책의 결과로 결국에는 이 수입도 줄었지만 그와 함께 이렇게 지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저기 특히 이제 2022년에서 2023년 첫 해를 보시면은 총 수입이 43조, 45조, 44조 정도 이제 감세를 했고 특히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지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출이 감소하니까 사실 우리가 정부가 돈 쓰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부가 쓰는 돈이 다 정부가 심지어 이제 R&D를 쓰더라도 R&D에서 대학에 나가는 대학부에 나갈 기초 R&D로 석박사들이 다 먹고 살고 석박사들이 먹고 살면서 그거는 인재 양성도 되지만은 그게 또 다 그 지역에 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출 감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내수 위축의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그 새 정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올해 추경을 하다 보면은 적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국채가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국채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것일 텐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은 재밌는 거는 감세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GDP 대비로 안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50%를 안 늘게 이게 관리를 한 거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국가 채무 비원 기준으로 49.4, 49.8, 47.4 이래서 아마 야 우리는 감세 그렇게 세게 하고 했지만은 국가 부채 안 늘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허리띠를 엄청나게 졸라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부채 규모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이 적자성 악성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적자성 채무를 많이 늘렸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변호를 해줘야 한다면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출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3년간 R&D를 제대로 못한 것도 기본적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다음 특히 이제 내수가 부진한. 자,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감세 정책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장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은 감세가 안 될 뿐 아니라 향후에
OECD 평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세 부담이 어느 정도는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자산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로 여기 보시면 법인세나 자산세가 GDP 대비로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은 맞지만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봐서는 안 되고 실효세율로 봐야 하는데 실효세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요 밑에 있거든요. 요 밑에 있어서 낮은 편이다. 법인세도 요 GDP 대비로는 많아 보이지만 실효세율 기준으로 많은 게 아니다. 높은 게 아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조세 개혁의 방향은 윤석열 정부에서 또 했던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려면 그 타겟이 법인세하고 자산세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쉽지는 않긴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데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 분명히 반대가 심할 것이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 뭐 부동산세를 건드린 것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도 초기에 부동산 공급을 강화하고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복구 진짜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인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뭐 줄기차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좀 증세를 추진해야 된다. 근데 증세를 추진할 때 이 감세했던 자본 감세했던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소득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향후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올 것 같아요. 소비세를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한 10% 정도이고 OECD 평균이 22% 정도 되니까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세수 기반도 확대하고 그거를 복제하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가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아직은 이런 얘기가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무런 논의가 안 되지만 초반에는 증세든 감세든 거의 논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지나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려면 그런 이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혁해야 될 거는 부동산세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요. 그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쓴 거는 다 증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썼기 때문에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밖에 안 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하경제 이것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는 세원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역외 탈세를 잘 방지하지 않으면은 이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조세 저항이 엄청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쪽도 그렇지만 향후에 그 기재부 개혁하고 관련해서 재정 거버넌스 개혁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 분권이 필요하고 재정 분권의 방향은 이 지방 정부가 이제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출 자율성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이 돼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뭐 민주당 국회의원, 뭐 민주당 누가 지자체를 잡아도 그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 쓰는 면에서 지출의 자율성을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운영 거버넌스는 많이 변화해야 되는데 다들 말씀하시다시피 기재부에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기재부는 잘 통제가 안 되고 기재부가 그 재정 건전성이나 감세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크게 체감하는 그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 교육부도 그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기재부가 반대한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의 예산실에 권한이 집중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액 배분 자율 편성과 성과주 예산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배분한 사업별 재원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서 그것이 피드백 받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다음에 예산안과 중기재정 운용계획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다 보니 중기재정 운용계획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단년도 계획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기재정 운용계획의 그 취지가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 동의권을 개선하고 국회 예산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서 예산의 정치적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개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삭제하기보다는 증액 동의권이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자동 구의 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간 세수 결손이 심각했는데 이것이 야기하는 재정 운용의 파행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8월쯤에 이 세수 추계 예측치를 내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큰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다시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세수를 재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기능의 대통령식 일관과 감사원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예산 제도도 다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정 보수주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되는데 20조 원 추경 편성되는 것이 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20조 원 추경 편성해서 국민들한테 민생을 소비를 위해서 나눠주는 것 대신에 뭐 투자를 써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재정 보수주의는 크게 보면은 증세의 부작용을 주장하는, 그리고 감세 낙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로 아마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거는 뭐 항상 하는 얘기고, 부작용 중에 하나는 기업 투자와 근로 의욕을 저해할 것이다. 자본이 해외로 다 나가버릴 것이다. 뭐 이러면서 저항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저는 이거는 이제 유덕현 기획관이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저항이 셀 테니까.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 비판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당연히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가 늘고 국채가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게 쭉 벌어지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와대에서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데, 고령화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나중에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2년 후에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할 때인데 이제 그때 좀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이 시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잘 막아야 할 것 같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된다면 분명히 복지 확대가 영향을 받을 것이 잘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서 아파요? 하나 더. 그래서 3중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세 재정 로드맵을 좀 작성해서 단기적으로는 국채가 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회 성장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다시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 방안에 있어서 목적세 제한을 우리가 한번 제안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목적세로 보면은 일본은 복지 전체를 쓰겠다라고 해서 소비세를 올린 사례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보험 사회보험료 국고 투입을 위해서 일반 사회보장세를 부과했었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실업주기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첫 번째는 고령화와 관련된 향후의 재정 지출 소요 증가거든요. 이 두 번째는 AI 확대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노동 실업이라던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 한국의 이제 고령화, AI 확산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재정 지출 증가와 그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두 나라가 특별한 목적세를 걷어서 여기에 대응했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향후에 더 이상 새로운 감세하지 말고, 그리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서서히 정비하면서 그래서 조금 확충하고 적극적인 증세를 할 때에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목적세를 제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참여연대에서 한국형 사회보장세, 사회연대세라고 제안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유세를 제안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령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하나, 그리고 하나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어떤 이런 취약함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이 증세 방안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적인 주장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확장 재정이 필요하긴 한데 증세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뭐 윤 정부 때 감세한 것들 되돌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목적세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 5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다 자리에 나와서 PPT를 혹시 준비하신 분 있으면 토론 순서는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금융부문의 동국대 강경훈 교수님,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의 김건호 박사님, 한신대 이건범 교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고요. 재정 파트는 경북대 나원주 교수님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영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경훈 교수님. 시간은 뭐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 정도 쓰시는 게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강경훈입니다. 저는 이제 금융정책 쪽 토론을 하게 돼서 김용기 교수님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토론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좋은 자료 작성해 주셔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뭐 요약을 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냥 저의 질문들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 정책이 무엇이냐고 거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다운표 친 거는 김용기 교수님이 이제 그 보고서에 그 논문에 이제 쓰신 건데요. 금융 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관리하고 국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다. 그래서 좀 넓게 정의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게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용기 교수님 강조하시는 게 금융정책이 금융산업정책과 다르다. 요걸 또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정책이 금융산업정책보다 더 넓은 범위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넓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이외의 금융정책은 무엇이 있느냐? 그 여집합은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명시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무슨 정책금융기관 관련된 업무라든지 뭐 아니면 금융시스템 안정성 관련된 업무라든지 근데 그런 정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넓은 범위의 금융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느냐 그 특정한 부처가 그거는 별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이낸셜 폴리시라는 것을 구글에서 찾아보면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머니터리 폴리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의 그 선진국들은 파이낸셜 폴리시를 특정 그 기관이나 특정 부처가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그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거 찾기도 좀 어렵고 일본의 금융청이 그나마 가까울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역시 이제 김용기 교수님이 적어주신 건데 부채 규모는 공공정책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부채는 일종의 경제적 오염물질이다라는 인식도 확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부채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역유자. 그래서 요거는 그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발표했던 발표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왼쪽 그림은 BIS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글자를 쏙 집어넣은 건데 보시면 이렇게 역유자형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수준까지는 그 민간 신용이 쭉 늘어나면 이 성장률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면 민간 신용 증가하는 게 경제 성장에 오히려 독이 된다. 그거는 이제 그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BIS를 한번 보인 거고 요 이론에 근거를 해서 한국은행에서 이 우리나라만 따져봤어요. 그 시계열 데이터로. 그랬더니 오른쪽 그림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미 한국은 임계치를 넘어서 상당히 오른쪽에 와 있다. 그 빨간 점. 그래서 이제 그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일종의 경제적 오염물질이다라는 것은 그 지금 타당하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이제 금융 정책이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요거 관련해서 뭐 정책금융기관이 그 재무부 뭐 또는 이제 기재부 아니면 그 새로 만약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 재정경제부 뭐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글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 정책금융기관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정책을 집행을 하려면 그 정책금융기관이 오히려 좀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브라질 정책금융기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필요하다. 뭐 스티글리츠나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들을 최근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또 누가 하는지 이건 이제 좀 뒤에 좀 더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그림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생산적 금융 실패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금리 변경이나 이제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산적 금융을 강조를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근데 일자리 창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건설업이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목적 자체에 생산적 금융 아니면 가계부채 관리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요소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나 뭐 이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 강하고 뭐 국민 모두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동산 투자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는 굉장히 세게 제한을 하고 다른 쪽 생산 부문 기업 대출 쪽은 상당히 강하게 끌어들이는 빅푸시하고 빅풀이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 가계부채 관리도 스몰 푸시로 뭐 얼마 못했고 그 기업 대출로 이끌어내는 그것도 뭐 해서 스몰 푸시 스몰 풀 정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가 예고되어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룹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모피아의 금융감독 실패 문제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모피아 그 출신이 이제 평생을 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융회사 기관장도 되고 뭐 감사도 되고 근데 그러면 금융회사 감독 문제가 걸렸을 때 내가 나중에 가야 될 그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정책을 못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김영기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금융위를 쪼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금융산업을 혁신한다라든지 금융산업의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정책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피아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거기 뭐 은행들이나 그 금융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괴롭히는 일을 잘 안 하는 뭐 이런
그런 인센티브 문제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이 생산적 금융을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영기 교수님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자, 기업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자.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도 뭐 이런 문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그래서 전세대출, 그러니까 지금 DSR에 포함 안 되는 대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이 집어넣고 저는 전세금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이러면 이제 굉장히 세죠. 근데 전세금도 사실은 민간 개인 간의 금융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금융도 DSR에 원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정신으로 보면. 근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DSR에 중장기적으로 전세금도 넣을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이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김용기 교수님 그 논문에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요걸 도입하려고 그랬고 이게 그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다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거 도입에 실패했다. 아쉽다. 뭐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요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정부에서.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거하고 비슷한데 섹터럴 아까는 이제 카운터 시클리컬 캐피탈 버퍼인데 시스테믹 리스크 버퍼 요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단기적인 거고 요 아래 건 좀 장기로 적용이 됩니다. 요 둘 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 두 개를 도입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단기적인 거, 좀 긴 구조적인 그런 쪽에 이런 완충 자본 규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이고요. 요것들은 이제 빅푸시에 관련된 거고 빅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뾰족한 해법이 별로 없는데 저는 뭔가 기술금융을, 그러니까 새 정부는 기술주도 성장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금융을 할 때는 결국은 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기술금융을 대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술을 평가하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투자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통화정책 조정위원회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걸 만들면 요거 사무국은 어디에 둘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기재부에 두자, 뭐 한국은행에 두자, 뭐 감독원에 두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건호 박사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김건호라고 합니다. 저도 김용기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심으로 좀 토론할 건데요. 그냥 김용기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몇 가지 질문거리들이 약간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마이너한 파트들이라서 넘어가고 좀 한 두 가지 꼭지 정도에 대해서 약간 제 의견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볼 거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앞부분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쪽에서 주로 논의됐던 것들이 다시 산업정책이 리바이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그런 산업정책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요 맥락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과거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관점에서 산업정책들과의 릴레이션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주로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에서 이런 산업정책을 위해서 펀드를 던져주는 특히 그것도 대부분 어떤 대출의 형태나 아니면 이자 지원 형태를 통해서 재정의 일부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그 투입된 재정을 통해서 어떤 나중에 리펀을 받아내는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전체로 봤었을 때 이런 산업정책으로 들어간 돈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논의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렇게 금융
파이낸싱을 돈을 던져주는 요 채널들이 산업 정책의 효과성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될 거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널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의 어떤 구조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정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논의하는 이 퍼스펙티브 하에서도 산업정책과의 릴레이션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그러니까 재차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쌓아나가야 될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꼭지는 그 정부 개입,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요 과정에서 교수님도 그렇고 김영규 교수님도 비슷한 방향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바꾸는 방식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는 그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그 행태를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저희 신고산업화 금융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이론적 베이스들이 탄탄하게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어떻게 던질 거냐에 있어서는 이론적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나온 행태금융경제학이라든지 이쪽 논의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좀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들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아이디어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 방향에서의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유형가중치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담대 쪽의 유형가중치가 낮게 설정이 되고 그건 당연히 그 기업 하나,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기업 하나하나를 리스크 평가를 하면 당연히 주담대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 쪽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자산업화 이론에 기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담대 쪽에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A, B, C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스텝 바이 스텝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19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시스템믹 리스크라는 컨셉을 들고 나오면서 그에 대한 하나의 브레이크 포인트로 잡을 그 행태 규제를 하는 이런 하나의 키워드로 시스템믹 리스크가 들어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믹 리스크라는 그 개별적인 리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믹 리스크라는 이 이름으로 규제를 했던 거고요. 주담대하고 기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 차원에서는 시스템믹 리스크라는 것들을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제시하기는 좀 애매한, 로지컬하게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소셜 서스테이너빌리티 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컨셉들을 어쨌든 하나의 개발을 해야 이렇게 그 가계대출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유형가중치를 두고 기업의 대대출에는 좀 더 낮은 유형가중치를 주는 어떤 근거 논리들을 만들지 않으면 여전히 좀 공허한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라는 이 컨셉들을 가지고 어쨌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해 왔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컨셉들을 저희들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학문적 영역에서 논쟁 과정에서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 SDG라든지 이런 컨셉들을 어떻게 금융기관 규제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하고의 연계성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론적 베이스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신대 이건범 교수님. 예. 한신대 이건범입니다. 오늘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신정부 출범을 두고서 이번 정부 기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포인트를 맞춘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 선생님 말씀하신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금융계 부동산 과잉 대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생산과 금융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금융의 기능 중에서 생산적인 투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자산의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 특히나 더 이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든 이 시기 그리고 기술적 변화가 디지털 자산 위주로 변하는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보면은 은행은 옛날부터 슈텀 랜딩 위주로 살다가 롱텀이 된 거는 부동산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티피컬하게 크게 변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과도한 게 문제였는데 과도한 걸 못 잡았다는 그런 게 있었고 그게 이제 터진 게 위기가 미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가져왔던 거고 한국에서는 이제 잠잠하다가 이제 내재돼 갖고 침체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한국 이제 요 시스템 지금은 이제 가격체 많이 예외적으로 많이 묶여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이걸 이제 좀 고려하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 중심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거로 돼갖고 다 은행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다 똑같이 따라하다가 사고 생기면 나라가 막아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온 게 사실이었는데 그거를 안 하는 방법이 이제 소위 영미식으로 자본시장 위주의 자본시장 중심의 그런 금융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책임이 분산되는 왜냐하면 소유자 분산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됐고 한국도 하다 보니까 세계 10위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과도하게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스템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좋은 책임 분산의 정신을 갖고 오는 것도 한국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자산 운용 시스템인데 할 게 이제 부동산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최근의 핵심은 젊은 층 위주로 해갖고 디지털 자산이에요. 이제 이것이 한국은 이제 법제화되면서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건데 준비는 상당히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자산 분화라는 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던 금융자산과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잘 유도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것 중에 이제 통화정책과 또는 재정정책과 해결이 일단 혼돈이 돼갖고 한국에서 문제점이 생겼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하다 보니까 다 금융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다 은행장이니 뭐니 다 날아가서 뭐 이렇게 했던 암묵적인 이런 그러니까 놔두고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이 사실 최근까지 왔었던 거거든요. 지금 와서 조금 바뀌었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재정정책 금융화가 이제 금융을 망가뜨린 것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는 재정정책은 재정으로 해라. 아예 재정으로 해라. 은행한테 푸시하지 말고 은행은 자유경쟁시키면서 그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은행을 크게 해주면서 사고 나면 막아주고 그래갖고 인사니 등등을 개입하던 거를 이제 살짝 끌어가면서 은행은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날아갈 거면은 정부의 소유거로 해라. 이렇게 좀 분리하는 그런 측면이 될 것 같고 리드에 나가면서 좀 정통적인 수단으로 재정 지출이라든지 텍스를 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는 이제 금융정책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기업 및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요번 주에 나온 이 상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회사 및 주주의 입장이 됐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제 다양한 경쟁을 하던 사람 입장에 보면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스테이크홀더들도 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번엔 집권당이 주주 위주로 살아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의아한 상황이 된 거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으로 했던 것이 기업 간 주식 소유에 의해서 재벌 체제를 했던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거의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서 상법 개정을 해서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 말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텍스인데,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르지만 미국도 재벌이 있었어요. 20세기 초에는. 그거 때려보신 게 인터커퍼레이트 디비던드 텍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정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라. 괜히 이런 딴 것까지 들어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공정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통적인 수단을 쓰지 괜히 모든 정책의 금융화를 한 거는 이제는 좀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할 때 말씀 안 하셨는데 포용금융인데, 사실 포용금융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거는 남는 거 끌어 모아갖고 그거 그냥 망가져 좋으니까 쏴줘라 저층한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은행들한테 적당하게 걷고 그거로 기금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미국처럼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서민금융이 CRA 제도에 의한 것과 CDFI에 의한 제도인데, CRA는 그러니까 예금자의 소득 분포와 똑같이 대출해라요. 그리고 모든 은행이 3년 만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야 돼요. 이렇게 무식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요, 다 내는데 다 대출은 위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층도 내는데 못 가져가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법으로 아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 이렇게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름이 지역 균형 뭐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이 지금 그 방법을 많이 안 생각하는데, 한국 그거 도입해갖고 똑같이 하면은 은행으로 쏘이는 돈들의 균형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다음 CDF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서민 주는 금융기관인데, 한국은 그런 게 지금은 모든 은행의 설립과 이거를 금융위가 주고 있는데, 그 서민만 줘갖고 다 망한다 이렇게 되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쪽도 풀으려면은 제도적 혁신이 이제 입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 분야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기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게 보면 계속 한 가계부채 문제는 한 20년 정도 그 전부터 문제를 지적했는데 계속 문제만 지적하고 이제 해소가 안 되는데, 결국 그 이건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냥 고소득자, 고자산가, 고신용자 이런 사람들한테 부동산 담보 대출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아까 정부 관료들도, 금융 관료들도 은행이 이제 너무 잘 나가도 그렇고 또 너무 못 나가도 그렇고 적당히 이제 은행이 안정적으로 다 관리되는 것이 자기들 노후에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그냥 계속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고소득, 고자산, 고신용자한테 대출이 몰리는 그런 상태를 좀 막는 것부터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산적 금융이든 뭐 포용적 금융이든 그 여지가 열릴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나머지 두 분 이제 그 토론이 남았는데요. 재정 분야의 나원준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하고 이제 새로 이제 대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떤 탄핵의 실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틀을 기울여 왔던 법규범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한테 중요한 이제 그 탄핵의 시대 정신은 재정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정을 운용하는 그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규범을 보면은 뭐 이제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기본법이 있고, 지방세기본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법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헌법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국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가 역할의 사명이 뭔가에 대한 근거 조항이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재정법으로 딱 가가지고 제1조에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국가재정법 제1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역할과 사명이 있기 전에 무조건 일단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그 관행적인 이럴 때면 일제 치하에서부터 내려왔던 관행들, 관방주의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있었던 영향들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마도 그 문재인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요. 국가재정법 제1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재정 건전성 더하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공공성, 재정 운영의 공공성을 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국가재정법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 공공성을 연결시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왜 들어왔겠냐면 당연히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재정법 제1조 목적 조항에 들어와 있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그거에 함몰되지 말고 공공성으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법제도적으로 좀 근거를 찾고 물론 가능하다면 개헌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 작용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를 하는 편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제1조 목적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마지막인데 지금 조세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오늘 발제자께서도 조세 증세를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재정 조달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시정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뭐 재분배를 위한 거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우리가 피구세 접근법으로 보면은 어떤 이제 커렉티브 액션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봐요. 조세는 민주주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대 국가로서 군대 국가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대 국가는 우리는 공적인 조직이고 따라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고 왜냐하면 그 세금으로 공적인 기능들을 수행할 거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국가가 그렇게 조세 국가가 되기 전에는 그럼 어떤 국가들이 있었냐 따지면 옛날에 영지 국가가 있었죠. 왕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영지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왕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 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물을 받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공물을 받는 공납을 받는 국가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세 국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국가는 재산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국민이 안 주면 시민이 안 주면 재산이 없는 게 원래 국가여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적인 이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꼭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조세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시간의 그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바 피스칼 스테이트라고 해서 재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조세 국가의 기초 위에서 현대 금융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국가의 재정 역량을 확충하는 이제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되게 좋은 접근이고 그래서 저는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보다는 이를테면 뭐 국가 채무를 활용해서라도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조심할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냐면 요즘에 보면은요 자꾸 특히 이 정부에 들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자꾸 이 시장 기제를 활용해가지고 재정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있어요. 보면
무슨 뭐 이런 얘기 딱 하면은 욕먹을 것 같긴 하지만 저 국부펀드 이런 얘기 되게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질서는 우리한테 어떤 특정한 어떤 제한을 부여하거든요. 이를테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도 지금 그 시장에서 전적으로 수익률 중심으로만 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본시장의 규율에 완전히 지배당한 국민연금. 무슨 뭐 원래 국민연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걷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공공성 가치를 실현한다. 지금 그런 거 아무도 고민 안 합니다. 그런 얘기 10원 1%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국부펀드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재정 대신에 금융으로 문제를 풀자. 지금 우리 이건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대신에 금융으로 풀자, 시장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풀자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영지국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차라리 이제부터라도 전매청 다시 접수하고 차라리 사업을 해라 이거예요. 세금 그렇게 못 걷겠으면. 증세를 해서 전공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한테 좀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냐. 선배님들한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영철 의원님. 이 신정부 들어서 재정정책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경기 대응적인 그런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추경하는 거에서 드러났듯이 이런 쪽으로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주상현 교수님도 예전에 이제 잘 소개를 하셨지만은 이런 확장 재정 정책 그 논의가 이제 그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블랑샤가 얘기했던 그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 경제의 그 조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즉 블랑샤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그 경상 성장률하고 국채 금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재정 보수주의 논리가 굉장히 확산됐던 1980년대, 90년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국채 금리가 경상 성장률보다 더 높았던 시기예요. 한 20년 쭉 갑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역전이 돼가지고 그 경상 성장률이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 재정, 적자 재정을 썼을 때 80년대, 90년대는 굉장히 이게 그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었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경상 성장률이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이런 상황으로 바뀌니까 확장 재정 정책의 부담이 훅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각국 정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을 썼던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재정 보수주의 논리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그걸 마치 신자유주의 이념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향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세계 경제의 상황이 그 국채 금리가 경상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게 한 20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재정 보수주의의 논리가 상당히 타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각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 준칙이라든가 이런 그 것들이 자꾸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클린턴 같은 애도 재정 적자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고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케인주의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게 거의 한 30년 동안은 경상 성장률이 국채 금리보다 굉장히 높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았는데 경제 성장 쭉 하다 보니까 한 20, 30년 만에 미국의 그 엄청난 국가 채무 비율이 쑥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적 상황을 잘 고려하고 그냥 무작정 확장 재정책 써야 된다는 거, 무작정 재정 보수주의는 틀렸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2020년대 들어와서 그 블랑샤가 강조했던 그 상황은 2000년대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죠.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고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2000년 이후 거의 20년 동안 성장률은 좋은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원가 중심의 그 국제 분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역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데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게 경상성장률이 국제금융보다 높은 블랑샤가 얘기했던 그 조건이 충족됐던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갈등이 되고 지금 원가 중심의 국제 분업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안보라든가 국익이라든가 원가 필요 없어 미국으로 가져와 막 이 보호목주의가 등장하잖아요. 당연히 자유목주의에 의한 그 높은 경제 성장률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좋았던 조건도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인플레이션 지금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그리고 이 조건은 일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거로 보는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랑샤가 얘기했던 그 호조건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나라 거시경제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하는 통계가 2000년 이후에 쭉 잘 돼 있어서 경상 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항상 높았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3년 국채금, 5년 국채금, 10년 국채금 무조건 다 경상 성장률이 항상 국채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올라갔지만은 사실은 국가 채무 비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GDP 대비 국채 지불 비용입니다. 국채 조달 비용.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사실 재정 지표 중에서. 놀랍게도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갔지만은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용 부담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정체되는 뭐 이런 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도 사실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저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는 통계를 보니까 2020년하고 2023년에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경상성장률보다 더 높아요. 이게 이제 2개 연도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조건은 확실히 2000년대 이후 20년 동안의 모습하고는 지금 다른 모양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자유주의 논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세계경제 조건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호적 조건은 제가 봤을 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굉장히 이 경제발전학회라든가 거시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박차자가 중요했듯이 현 정부에서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취해야 할 태도는 윤 정부가 했던 어마어마한 감세 정책을 원상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보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지금. 이게 지금 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가 감세 정책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정의 그 취약성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줬어요. 근데 현재 현 정부의 이 핵심 멤버들이 이거를 고칠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발전학회 같은 이런 학회가 정말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안 되고 초기부터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발표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 개혁, 재정 거버넌스 문제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핀트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실의 파워가 너무 세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어떤 나라든 예산 편성을 하는 조직은 파워가 다 셉니다. 안 센 데가 어딨어요? 다 세지. 그런데 그렇게 센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있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산실이 힘센 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심각한 어떤 부작용이 있냐가 핵심인데 예산실이 힘센 거가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청와대에서 재정기획관으로 있어봤는데 별로 그 심각한 부작용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강화시켜야 된다. 예산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부처의 예산 편성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산실의 예산 편성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처는 전부 그 예산 관련된 전문성도 있지만 엄청난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산업부가 그 예산, 복지부가 예산, 국방부가 예산. 그래서 그쪽의 예산 편성 권한이 강화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 중립적인 예산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양한 국방비, 뭐 복지비, 뭐 보건 관련돼는 얼마나 심각한데 복지부가 그 차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의사 쪽 담당하는 거하고 복지 담당하는 거. 이쪽 의사 쪽 담당하는 이쪽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해관계 그 중립 그게 심각합니다 사실. 이 부처 예산 편성 강화시키는 거 저 반대합니다. 현재 그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은 상당히 자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가지고 지금 자리가 잡아서 부처가 그 각 부처한테 총액 한도를 주거든요. 그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사실 예산실이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산실이 건드리는 건 신규 사업 새로 들어온 거. 그거 한번 봐야죠. 스크린 해야죠. 그리고 예산 점증지를 확 뛰어나서 각자 어떤 특정 예산이 확 늘어났다는 거. 그러면 예산실이 체킹을 하죠. 그리고 성과평가 굉장히 나쁜데 증액을 해온 예산. 그런 건 예산실 체킹합니다. 그 외에 그 예산 부처 한도 내로 딱 상식적으로 해오고는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의 예산실의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 밑에 예산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예산 편성 조직은 예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하는 예산실이 경제부총리 밑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경제 쪽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죠. 근데 당연히 사회부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예산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산실을 경제부총리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획예산처입니다. 그거를 그 B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했는데 그거를 다시 그냥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원상 복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를 경제부총리로부터 독립시켜야 사회예산과 경제예산과 국방예산과 R&D 예산에 대해서 진짜 이해관계 중립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재정보수주의자들의 핵심적인 그 논리가 뭐냐면 여기 77페이지에 이 장기 재정 전망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선이 예측 선이 나중에 이제 2070년 되면 185% 국가채용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정학회에 있는 다수의 학자들이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게 이제 중간에 있는 88.5% 이건데 이게 이제 제가 그 관여를 해서 재정 전망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재정 그 학회나 이런 쪽에 있는 학자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의무 지출을 고령화에 따라서 증가하죠. 그건 당연해요. 그건 다 동의해요. 문제는 재량 지출이에요. 경제 예산 관련된. 이게 GDP 대비 경제 예산 비율이 현재에서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라인 가정이 그런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정학자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핏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우리보다 먼저 복지제도가 그 성숙된 그 OECD 선진 국가를 보면 알아요. OECD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지제도가 성숙되고 고령화가 먼저 시작됐는데 수십 년 동안 2000년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 정도 되면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어떤 나라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이제 수렴합니다. 맨 처음에는 GDP 대비 그 총지출 비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쭉 증가하는데 50%나 45%나 37% 정도에 도달하고 나면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게 생각하기 쉽죠.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이 정부지출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나라도 그렇게 재정 운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령화에 따라서 GDP 대비 응지출 비율은 증가하지만 그에 상응해서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이 50% 수준에 도달하면 딱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재량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구조 조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이 그래서 그쪽은 경제 예산 비중이 확 낮은 거예요. 복지 예산 비중이 굉장히 큰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안 해서 경제 예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에 속한 거죠. 우리나라도 2040년, 2050년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프랑스나 독일처럼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일정 수준에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40%에서 이제 안정화될지 50% 안정화될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정을 도입하는 것이 저는 장기재정 전망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수자들이 이걸 동의를 안 해요. 베이스라인 추계이기 때문에 GDP 대비 경제예산 비중이 현재 수준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고 이런 역사적 경험을 한 OECD 국가 없습니다, 선진국.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장기 추정 결과가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재정 건설성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경제발전학회에 계시는 이런 좀 다소 진보 성향의 이 학자분들이 이런 걸 갖고 재정 보수주의자들하고 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아주 예리하게 열성적으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끊었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아까 뭐 약간 예감하긴 했는데 시간이 6시를 넘어버려가지고요. 이 원래는 발표자분들의 어떤 보충 발언을 듣는 게 예인데 그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지금 시간을 주시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1, 2분 정도. 세 분이서 모두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 제가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강경훈 교수님하고 김건호 박사님이 두 분 공히 금융정책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정책이 금융산업정책이고 그거 얘기할 때 금융산업정책은 그야말로 무슨 철강산업이다 뭐 보건산업이다처럼 그야말로 금융산업과 관련된 그 부분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니다. 그보다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마도 안정성과 효율성과 관련한 그러한 포괄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 어떠한 영역이 있을 것인지를 이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좀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시건전성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좀 책임 있게 보는지도
사실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상용 교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반기별로 만들고 있는 금융안정성 보고서가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금융 중개 기능이 효율화되고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지역금융이라든가 관계금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계부채나 이러한 문제가 금융사의 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 금융의 불안정성이다.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거시건전성에 대한 책임 주체를 비롯해서 사실 금융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정책금융기관과 같은 경우는 그럼 건전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제 브라질이나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직접 그 민간 상업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감독을 규제를 이 정책금융기관에게 이렇게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한 모든 나라에서 최소한도의 건전성에 대한 어떤 감시를 또 안 하고 있는 나라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BIS 비율 예를 들어서 12%를 아주 늘 유지하도록 이렇게 감시하는 것과 그렇게 규제에 의해서 하는 것과 적어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정책금융이나 장기적인 어떤 기술 혁신, 불확실한 혁신에 대한 대응 자금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도 건전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명시적으로 가해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제 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건전성에 대한 시각은 감독기관이 되어야 할 기재부나 재무부에서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리고 그 생산적 금융을 하는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굉장히 집요한 그 강한 어떤 저항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월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 핵심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상당히 유화적이고 단계적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어떤 수익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담보대출을 줄인다고 할 경우에는 자산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역성장하게 되는 것을 민간 상업은행들이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 어떤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조 원 정도의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상업은행에게 제공을 하는 이러한 어떤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봉 교수님께서 이제 자산 관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제가 속한 생산과 포용금융연구회는 이제 8년 정도 됐고 특히 이제 지난 3년 정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연구를 했던 것 중에서 사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게 이 자산 관리의 어떤 뾰족한 정책을 뽑아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주제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이제 생애소득의 전개 과정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금융 쪽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공급을 하고 이래야 되는가, 이것과의 이제 연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 정도만 가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재정의 금융화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모든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아까 보았던 통상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로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다만 적절하게 그것이 가지는 이제 부작용을 낳지 않는 선에서 정책적인 협력 내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타 부분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을 어디에 둘 것이냐면 저도 참 고민인데, 그래서 기재부에 아무도 둬야겠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 산하에다가 두고 있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정세현 교수님. 없습니다. 자, 그럼 뭐 사회자도 할 말이 좀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